너무도 충격적인 소식입니다. 3차 세계대전의 문턱에 서 있는 지금 대한민국 대통령 이재명은 이 난국을 타개할 요량으로 우리 민족의 역대급 인물을 청와대에 불러들였다. 미국과 이란의 전쟁으로 세계 경제 붕괴와 제3차 세계대전이 발발 가능성이 대두되는 가운데 대한민국이 전 세계를 깜짝 놀라게 만들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세종대왕, 이순신 장군, 하면 된다는 신념과 정면 돌파의 승부사 정주영 회장, 반도체로 삼성전자를 글로벌 1위 기업으로 성장시킨 사색과 지략의 대가 이건희 회장, 그리고 홍길동 등 우리 역사에 걸출한 인물들, 이 6인방이 시공을 뛰어넘어 이 난국을 타개하고자 청와대에서 함께 모인 것이다. 바깥 세상은 폭풍 속으로 이미 들어가 있었다. 세계는 무너지고 있었다. 서울의 밤은 언제나처럼 찬란했다. 한강 위로 빛이 흘렀고 도시의 불빛은 마치 별이 땅으로 내려온 것처럼 반짝였다. 택시가 지나고 늦은 귀가를 서두르는 직장인들이 지하철 계단을 내려갔다. 편의점 유리창 너머로 라면을 끓이는 아르바이트생의 얼굴이 보였다.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는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세계는 조용히 불타고 있었다. 지구 반대편 중동의 사막 위로 연기가 피어올랐다. 도시 하나가 하룻밤 사이에 잿더미가 되었다. 처음에는 국지전이었다. 강대국들은 개입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외교관들은 협상 테이블에 앉았고 기자들은 카메라를 들이밀었다. 그러나 협상은 사흘 만에 결렬되었다. 그리고 항공모함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미국의 항공모함 전단이 페르시아만으로 진입했다. 러시아의 핵잠수함이 지중해에서 포착되었다. 중국은 남중국해에 군사경보를 발령했다. 세계 언론들은 일제히 같은 문장을 반복해서 내보냈다. 3차 세계대전 가능성, 뉴욕 증시가 하루 만에 8% 폭락했다. 국제유가는 배럴당 200달러를 돌파했다. 일본은 자국민 귀국 명령을 내렸고 독일은 국경 통제를 강화했다. 세계는 거대한 공포의 진동 속에서 흔들리고 있었다. 그러나 서울의 한 건물 지하, 아무도 모르는 회의실에서는 다른 진동이 시작되고 있었다. 그 공간은 단순한 회의실이 아니었다. 콘크리트 벽 뒤로 방음 처리가 되어 있었고 천장에는 전자기 차폐막이 설치되어 있었다. 외부 통신은 모두 차단되었다. 이 공간의 존재를 아는 사람은 손가락으로 꼽을 수 있었다. 그리고 그 손가락으로 꼽을 수 있는 사람들조차 오늘 이 자리에서 벌어지는 일을 온전히 이해하지는 못했다. 왜냐하면 그 방 안에 앉은 6명의 인물들이 이 시대의 사람들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세종대왕은 테이블 끝에 앉아 있었다. 그는 눈을 감고 있었다. 겉으로는 고요해 보였지만 그의 내면은 거대한 파도처럼 출렁이고 있었다. 500년 전 그는 가난하고 무지한 백성들을 위해 문자를 만들었다. 그것이 얼마나 힘든 싸움이었는지 그는 알았다. 기득권의 저항, 신하들의 반발, 심지어 자신의 건강마저 희생해가며 완성한 일이었다. 그런 그가 지금 바라보는 세계는 문자 하나로는 구할 수 없는 규모로 무너지고 있었다. 그는 눈꺼풀 뒤에서 무언가를 계산하고 있었다. 감정이 아니라 구조를, 분노가 아니라 해법을. 이순신은 의자에 기대지 않았다. 그는 등을 꼿꼿이 세운 채 지도를 바라보고 있었다. 스크린에 표시된 각국의 군사 배치를 그는 한 번에 읽었다. 항공모함의 위치, 핵잠수함의 항로, 미사일 기지의 반경. 그의 눈은 이미 전장을 분석하고 있었다. 500년 전 그는 12척의 배로 수백 척의 적선을 막았다. 그때도 그랬다. 숫자가 문제가 아니었다. 어디서 싸울 것인가? 언제 싸울 것인가? 그리고 무엇보다 싸우지 않고 이길 수 있는가? 그 질문을 그는 지금도 품고 있었다. 단지 바다가 아닌 세계 전체가 전장이 되었을 뿐이었다. 정주영은 달랐다. 그는 팔짱을 끼고 스크린을 바라보며 입꼬리를 올리고 있었다. 다른 사람들이 위기를 읽고 있을 때 그는 기회를 읽고 있었다. 그것은 냉혹함이 아니었다. 오히려 그의 낙관주의는 수십 년간의 실패와 재기를 반복하며 단련된 것이었다. 빈손으로 소 팔아 얻은 돈으로 시작한 사업이 세계 최대 조선소가 되었다. 불가능하다는 말을 들을 때마다 그는 그 말을 에너지로 바꾸었다. 지금도 그는 이 위기 속에서 무언가를 구상하고 있었다. 거대한 설계도가 그의 머릿속에서 천천히 그려지고 있었다. 홍길동은 창가 쪽에 서 있었다. 엄밀히 말하면 창문이 없는 지하였지만 그는 마치 먼 하늘을 바라보는 것처럼 시선을 고정하고 있었다. 그의 가슴 속에는 오래된 분노가 있었다. 힘없는 자들이 짓밟히는 세계에 대한 분노, 강자의 논리가 정의처럼 행세하는 질서에 대한 거부감, 중동에서 타들어가는 도시들, 그곳에서 도망치는 사람들의 얼굴이 그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그는 싸움꾼이었다. 그러나 무분별한 싸움꾼이 아니었다. 그는 이길 수 있는 싸움을 골랐다. 그리고 지금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을 직감하고 있었다. 이건희는 모두의 중앙에 앉아 있었다. 그는 말이 없었다. 아직은. 그러나 그의 시선은 계속 스크린의 한 부분을 향하고 있었다. 숫자들, 데이터와 각국의 기술 수준, 반도체 공급망,
군사 시스템의 의존 구조. 그는 세상을 제품으로 보지 않았다. 세상을 시스템으로 보았다. 그리고 모든 시스템에는 핵심이 있었다. 그 핵심을 누가 장악하느냐가 곧 세계의 무게중심을 결정했다. 그는 그 핵심이 무엇인지 이미 알고 있었다. 그리고 대한민국이 그것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세종이 천천히 눈을 떴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다. 감정의 파동 없이, 그러나 묵직하게 공간을 채웠다. 지금 세계는 두려움 속에 있다. 침묵. 그는 잠시 테이블 위에 세계 지도를 내려다보았다. 전쟁터로 표시된 붉은 선들이 마치 상처처럼 지도 위를 가로질렀다. 그러나 역사는 위기 속에서 바뀐다. 5명의 시선이 하나로 모였다. 그리고 폭풍이 시작되었다. 그들이 처음 이 자리에 모였을 때 서로를 알아보는 데는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역사 속 인물들에게는 특유의 무게가 있다. 수백 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 살아남아온 존재들은 단순히 위대한 업적만을 가진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각자의 시대에서 가장 깊은 고통과 가장 치열한 결단을 경험한 존재들이었다. 그 고통의 밀도가 그들을 다른 사람들과 구분했다. 그리고 그 밀도는 처음 만나는 순간에도 서로에게 느껴졌다. 세종은 이순신을 보는 순간 무언가를 읽었다. 이 사람은 혼자였다. 아니, 정확히는 혼자이기로 선택한 사람이었다. 임금의 신뢰를 받지 못하면서도 전장을 떠나지 않았다. 원균에게 모든 것을 빼앗기고 백위종군을 당하면서도 다시 돌아갔다. 12척으로 맞섰을 때 그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없었던 것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섰다. 세종은 그것을 용기라고 부르지 않았다. 그것은 의무였다. 그리고 의무를 아는 사람은 세종 자신도 그랬기 때문에 설명 없이도 알아볼 수 있었다. 이순신 역시 세종을 알아보았다. 전장에서 장군을 오래 한 사람은 사람을 보는 눈이 달라진다. 말의 내용보다 말하는 사람이 태도에서 본질을 읽는다. 세종의 눈에는 두려움이 없었다. 그러나 그 눈에는 오만함도 없었다. 그것은 오랫동안 책임을 짊어온 사람의 눈이었다. 이순신은 그런 눈을 좋아했다. 아니, 그런 눈을 가진 사람 밑에서라면 싸울 수 있다고 생각했다. 정주영은 두 사람의 분위기를 보며 속으로 웃었다. 그러나 그것은 비웃음이 아니었다. 그는 그 무게를 이해했다. 다만 그는 그 무게를 짊어지는 방식이 달랐다. 한숨을 쉬며 짊어지는 대신 그는 어깨를 펴고 걷는 쪽을 택했다. 세상이 어렵다는 것을 모르는 게 아니었다. 알면서도 앞으로 나갔다. 그것이 그의 방식이었고 그것이 세상을 바꾸었다. 홍길동은 다른 방식으로 이 자리를 받아들이고 있었다. 그는 이 회의실에 앉아있는 동안 끊임없이 바깥을 상상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중동의 어딘가에서 누군가가 도망치고 있었다. 아이를 안고 뛰는 어머니, 포탄이 떨어진 골목에서 움직이지 않는 사람. 강대국들의 전략회의실에서는 저런 사람들을 민간인, 피해라는 숫자로 표기했다. 홍길동은 그것이 싫었다. 그는 숫자 뒤에 있는 얼굴을 보았다. 그리고 그 얼굴들을 위해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충동이 이 자리에서도 그를 들뜨게 만들었다. 이건희는 이 모든 것을 관찰하고 있었다. 그는 평생 사람을 관찰해왔다. 어떤 사람이 어떤 상황에서 어떤 결정을 내리는가, 그 패턴을 이해하는 것이 경영의 본질이었다. 지금 이 자리에 5사람은 각각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세계를 보고 있었다. 세종은 구조를 보았다. 이순신은 전장을 보았다. 정주영은 가능성을 보았다. 홍길동은 사람을 보았다. 그리고 이건희 자신은 기술을 보았다. 5개의 시선이 합쳐지면 무엇이 되는가? 그것이 그의 흥미를 자극했다. 스크린이 켜지면서 회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첫 번째 화면에는 세계 지도가 표시되었다. 그리고 붉은 선들이 하나씩 그려지기 시작했다. 현재 진행 중인 분쟁 지역 군사 집결, 지점, 핵 전력의 배치 반경 화면은 말없이 세계가 얼마나 위험한 순간에 서 있는지를 보여주었다. 세종은 그 화면을 보며 500년 전을 떠올렸다. 조선은 늘 강대국 사이에 끼어 있었다. 북으로는 여진이, 남으로는 왜구가, 그리고 거대한 명나라가 항상 조선의 자율성을 위협했다. 그때 그가 선택한 방법은 무력이 아니었다. 지식이었다. 훈민정음을 만든 것도, 치국이를 발명한 것도, 집현전을 세운 것도 모두 하나의 믿음에서 비롯되었다. 나라의 진짜 힘은 백성의 수준에서 나온다. 백성이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싸울 수 있을 때 그 나라는 무너지지 않는다. 그는 지금도 그 믿음을 버리지 않았다. 이순신이 화면에 군사 배치를 짚으며 말했다. 전쟁은 칼이 아니라 전략으로 이긴다. 그의 말은 짧았다. 그러나 그 안에 담긴 무게는 단순한 격언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가 수십 번의 해전을 통해 피로 증명한 진리였다. 명량에서 그는 12척을 가지고 있었다. 적은 수백 척이었다. 상식적으로는 싸울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그는 이겼다. 좁은 해협을 선택했고 물살을 이용했고 적의 심리를 읽었다. 전쟁은 전력의 싸움이 아니었다. 전략의 싸움이었다. 정주영이 지도 위를 손가락으로 짚으며 말했다. 위기는 기회니까. 그는 웃고 있었다. 다른 사람들이 위협을 분석하는 동안 그는 이미 다음 수를 보고 있었다. 세계가 흔들릴 때 새로운 질서가 만들어진다. 새로운 질서가 만들어질 때 준비된 나라가 중심을 차지한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준비되어 있었다. 그 순간 모두의 시선이 이건희에게로 향했다. 그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스크린을 향해 걸어가며 리모컨을 집어들었다. 전쟁의 승패는 무기가 아니라 기술이다. 화면이 바뀌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대한민국의 진짜 이야기가 시작되었다.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2편에서 계속됩니다.